안녕하세요. 김명철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국어 공부 방법론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겨울방학을 맞이하여 여러분들 이제 영어 수학에 좀 치중하기 쉬운데 국어도 내신뿐만 아니라 수능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죠. 국어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방법론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이 시기에 있어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공부하는 게 여러분들 성적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선생님이 준비한 내용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2023학년도에 이제 수능 시험을 보게 되는데 수능 시험의 국어 영역이 이제 출제 파트가 정해져 있죠. 그래서 공통으로 문학과 독서가 있고 선택으로 화작과 언매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선택을 여러분들이 뭘 할지는 제가 아까 입시 설명회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그런 상황을 보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내신 과목에서 문학과 독서는 당연히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도 여러분들이 이제 2학년 1학기, 2학기, 3학년 1학기 때 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들을 좀 잘 이해하고 좀 접근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문학과 독서가 이제 기본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우리가 영역을 좀 나누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선생님이 생각할 때 내신 국어뿐만 아니라 수능 국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독해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문학이든 비문학이든 뭐 화작이든 독해력. 출제자가 의도한 바를 내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파악해내는 독해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그 독해력을 우리가 정확하게 기를 수 있는, 즉 연습할 수 있는 영역이 독서 영역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독서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은 화면 공유된 걸 같이 한번 보면서 살펴볼까요? 자, 전체적인 내용의 파악과 세부 정보의 이해 활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큰 뼈대를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선지에 있어서는 세부적인 정보 파악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다 가져가는 게 필요한데 여러분들이 세부 정보 파악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글의 제재 같은 것도 좀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들을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수능 같은 경우에는 파트가 나눠져 있죠. 그래서 선생님 여기 나와 있는 텍스트를 다 읽는 건 의미가 없고 중요하게 좀 생각해야 될 지점들 중심으로 해서 좀 우리가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인문 영역에 해당되는 거는 보통 이제 활용되는 게 철학 파트가 많이 나오죠. 철학과 아니면 윤리와 사상, 심리, 역사, 논리와 고고학 이런 파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음, 그 인문계든 자연계 친구들 간에 요 인문 영역을 좀 되게 어려워요. 특히 이제 자연계가 좀 어려워하죠. 인문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과학이나 기술 지문을 좀 어려워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 인문 영역 파트에 있어서는 중요한 게 글의 내용이 좀 어렵다고 하더라도 중심 제재와 관련 핵심어를 중심으로 해서 도대체 필자가 아니면은 제신문에 나오는 학자들이 도대체 무슨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 이 전체적인 큰 흐름을 잡아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조금 이따가 쌤이랑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게 이제 기본적인 문제 해결 영역의 핵심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회 영역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정치나 경제, 법률, 뭐 언론, 광고, 문화 이쪽이 많이 나오는데 최근에는 법이나 경제 쪽에서 지문을 많이 활용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이나 경제 같은 경우는 일단 용어가 낯설죠, 여러분들. 낯선 용어를 중심으로 한 정보를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 조직하고 이해했는지, 즉 독해할 수 있는지 그런 걸 테스트하기에 좋기 때문에 교수님들께서 이제 많이 출제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경제 현상이나 관련한 걸 사회복지나 실생활에 유용한 법률들이 자주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시문, 즉 지문에 나와 있는 용어의 개념이 뭔지, 그 개념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그 활용된 개념을 응용해서 어떻게 적용 판단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너무 정확하게 파악해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는 여러분 좀 편안하게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수능이라고 하는 영역에 있어서 이런 파트들이 있고 이런 파트들에 있어서는 이런 것들이 중점적으로 중요하구나 이 정도 파악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고3이 되고 수능 국어가 어느 정도 체계가 잡힌다라고 하면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는 게 굉장히 당연하게 느껴지겠지만 이제 시작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런 어떤 맥락이 있다 정도만 좀 파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문계 친구들이 좀 어려워하는 과학 영역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어려운 게 세부 정보 및 핵심 정보 파악, 그 다음에 세부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추론하는 거, 이런 것들이 좀 어렵습니다. 자, 이게 왜 어렵냐면은 지문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지문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와 정보를 연결하고 그 연결을 바탕으로 해서 정확한 선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완벽한 지문 이해가 부족하다 보니까 자기 나름대로 흔히 말해서 자가 발전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지레짐작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오답률이 좀 높고 좀 어려운 그런 측면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술 지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보통 이제 특정한 기술이 탄생한 배경이나 아니면 그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다음에 이 기술이 활용되고 있는 분야 중심으로 제재를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글의 전개 방식이나 세부 내용을 추론하는 문항은 매번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정리해 두는 게 필요해요. 기술 지문도 약간 복잡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기술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 원리가 어떻게 확장되는지 이런 게 되게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지문에 있어서 이런 사항들을 정확하게 체크하고 연결해 나가면서 이해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예술 영역 같은 경우에는 또 다양한 영역에서 출제가 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예술 작품이나 예술 사조 이런 게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 중심으로 체크를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독해할 때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해서 선생님이 이제 비문학 독서가 수능에 나오는 영역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말했는데 여러분들 머릿속에 남는 거 하나도 없죠. 제가 이 시점에 있어서 허무한 결론을 하나 내려볼게요. 허무한 결론 뭐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떤 질문이 나오더라도 읽어낼 수 있는 역량을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 이게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뭐 인문 지문이 약해, 나는 과학 지문이 약해, 과학 지문 나오면 너무 어려워, 인문 지문 나오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이렇게 판단할 게 아니라 어떤 지문이 나오더라도 필자가 주장하는 핵심적인 내용, 그 다음에 세부 정보를 내가 연결해서 이해하는 능력, 이런 것들을 키워 나가야 돼요. 그래서 글의 제재의 성격을 타지 말고 독해력을 길러 나가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 학습 방법론이나 공부 방법론이 사실 뭐 예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좀 풀어가면서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좀 확 와닿을 건데, 뭐 제한된 시간이랑 여러 가지 여건상 우리가 이제 문제 풀이를 하지는 못해요. 그렇긴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선생님이 독해력 테스트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독해력 테스트. 그래서 여러분들 화면을 같이 한번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할 수 있을지를 파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지문에 있어서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을 해야지 이를 바탕으로 해서 뭐 추론할 수 있는 문제들도 다 우리가 접근할 수 있겠죠.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적 이해다. 그리고 전체적인 맥락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필자가 어떠한 주장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주장의 핵심적인 근거가 무엇인지를 파악해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선생님이 이제 독해력 테스트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거 뭐냐면은 아래 지문을 읽고 필자가 대중의 속성이라고 하게 되면 긍정적 속성과 부정적 속성 상반된 게 있을 수 있어요. 대중을 긍정적으로 보는 거는 뭐냐면 대중은 현명해, 이렇게 보는 거고, 대중을 부정적으로 보는 거는 대중은 우매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근거를 우리가 독해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게 지문 1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약간 고전적인 텍스트예요. 그래서 처음에 보면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파악하기 좀 어려운 경우도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흥미를 가져야 돼요. 읽기 싫어, 짜증나,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흥미를 가지면서 주체적인 독해, 여러분들이 상황을 장악하고 이해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럼 선생님이랑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 글을 통해서, 텍스트를 통해서 파악해야 될 게 뭐죠? 그렇죠. 대중의 속성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 주장과 근거를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처음에 이런 얘기를 하네요. 참주 정체는 아마도 민주 정체에 의해 다른 어떤 정체에서 조성되어 나오지 않을 것이고 극단적인 자유에서 가장 심하고 야만스러운 예속이 조성되어 나올 것이라고 내가 말했더니 그건 이치에 맞습니다라고 그가 말했다네.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무슨 말이지? 하고 일단 패스하면서
전후 맥락을 파악해서 판단하는 것도 좋지만은 일단 끊어 읽기를 하면서 핵심적으로 던지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지를 정확하게 파악해내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어로 볼까요? 참주 정체는, 참주 정체에 대해서 우리가 비합법적인 수단으로 지위에 오른 지배자를 참주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은 참주 정체 같은 경우에는 민주 정체 이외에 다른 어떤 정체도 조성되어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독해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필자가 글을 쓸 때 그냥 직접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고 우회적인 표현을 할 수 있고 이중부정을 할 수 있잖아요. 참조 정체는 민주 정체 이외에 다른 어떤 정체 조성들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참조 정체는 민주 정체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온다라고 하는 거지. 참조 정체는 민주 정체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는 보면은 왜 그런지는 직접적으로 우리가 연결하기 힘들지만은 극단적인 자유가 뭐 예속을 만든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민주 정체가 극단적인 자유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죠. 민주 정체의 속성으로 자유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지만 자네가 물어봤던 이게 아니라 어떤 병이 과도 정체에서 그리고 민주 정체 똑같이 커져서 민주 정체를 예속하는지를 물은 것이라 나는 생각하는. 내가 말했더니 정말입니다라고 그가 말했다냐.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 텍스트에서는 이게 중약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앞부분에서 얘기하는 내용들이 중요한 정보는 중약에 있겠죠. 우리는 이 중약에 중요한 정보가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다고 일단 넘어가 봅시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게 이제 대중이죠, 대중. 왜냐하면 선지에 있어서 대중의 속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본다, 부정적으로 본다에 대한 판단 이런 걸 하라라고 지문에 나오겠죠. 어떻게 말씀입니까? 세 부류로 갈라 세우도록 해보세다라고 얘기하네요. 그러면서 방금 말한 그러한 부류가 가장 사나운 무리래요. 대중 아니죠. 얘네들은 멋대로 할 수 있는 자유로 인해서 분명히 자라나게 되네라고 얘기해요. 자라나게 된다. 과도정체의 나라에 못지않게 자라나게 된다. 그럼 어디예요? 민주정체죠. 그럼 이제 우리가 파악이 좀 가능한 거야. 아, 민주정체에 가장 사나운 무리가 있는데 얘네들은 자유 때문에 성장하게 되네. 여기까지만 있고 앞뒤로 연결할 수 있어요. 민주정체는 극단적인 자유가 있다라고 그랬죠. 근데 극단적인 자유가 참주가 민주정체에서 나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연결해 보면은 참주가 가장 사나운 무리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독재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독재자가 민주정체에서 왜 나오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민주주의에서는 독재자가 나올 리가 없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필자는 독재자가 민주주의에서 나올 수 있다. 그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중에 좀 독해를 해보면 알겠지만 그 이유는 자유예요. 그러니까 방종에 해당되는 자유 때문에 민주주의에서 독재가 가능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이 부류는 과도정체의 나라에서도 이 나라에 더 사납다. 이 부류는 이제 앞에서 말한 가장 사나운 물이 참주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뭐 부류에서 조종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포커스를 가는 건 대중이니까 대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중은 여기 보니까 대중과 언제나 구별되는 한 부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자들을 얘기하네요. 부자들. 그래서 부자들 같은 경우에는 나는 수펄들이 가장 사나운 무리가 가장 많은 꿀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이들한테라고 생각을 하네라고 하죠. 자, 무슨 말이냐면은 가장 사나운 무리가 참주죠. 이 참주가 부자들한테 꿀을 얻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참주가 그 부자들을 협박을 해서 꿀을 얻는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정경유착 이런 거 생각하면 되겠네요. 어, 권력자가 경제계에 있는 재벌 회장을 협박을 해서 뭐 정치 자금을 받는 오늘날로 말하면은 뭐 그런 모습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대중을 볼게요. 대중. 대중이 중요한 거니까 얘네는 선수 일을 하지 않고 정치에 관여하지만 재산도 많이 갖지 못한 자들이 있어요. 비교해 보게 되면은 참주랑 부자들보다 대중은 크게 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네요. 이 상황을 보니까. 자, 그런데 얘네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 부류는 꿀의 한 몫을 얻지 못한다라고 하면 자주 지폐를 가지지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여기서 이제 대중의 부정적 독성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요. 꿀의 한 몫이라고 하는 거는 비유적 표현으로서 뭐 재산상 이익 이런 거죠. 재산상 이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얘네들은 민주 정치에서 최대 다수이면 주도권을 갖고 있다라고 했죠. 그렇죠. 민주주의에 있어서는 대중들의 의사가 반영되는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이익이 안 된다라고 하게 되면 실질적인 정치적인 권리 행사는 안 하죠. 바보네요. 대중들이. 왜냐하면 자기가 주도권을 가지고 민주주의를 발전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중들은 개인의 어떤 이익 중심으로 모든 걸 판단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네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파악을 하고 뒷부분도 읽어보면 됩니다. 그래서 지문 1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대중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 우매한 입장이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참주는 자유 때문에 민주정치에서 나오고요. 그다음에 대중은 실질상 재산상 이익 여부에 따라 정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중은 참주를 지지하게 돼서 민주정치에서 참주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쌤이랑 지금 좀 빠르게 봤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한 번 봐서는 파악하기 어려운 좀 어려운 그런 지문에 해당돼요. 이런 식으로 쌤이 한번 예시를 보여준 거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독해력이라고 하는 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독해력이라고 하는 거는 내신뿐만 아니라 수능 그리고 여러분들이 영어 영역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영향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생님이랑 이렇게 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독해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게 겨울방학 때 꾸준히 공부해야 될 파트는 독서다. 비문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문학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수능에서 문학은 현대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고전시가 현대소설, 뭐 극수필 이렇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근데 여러 가지 파트가 있고 여기 이제 텍스트를 보게 되면은 여기 뭐 시상의 전개 방식, 표현상의 특징, 이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파트예요. 왜냐하면 이게 문제로 나오거든요. 나중에 정리하면서 말씀드리겠지만은 수능은 패턴 플레이예요. 그동안에 나와 있던 유형들을 출제를 하면서 어떻게 보게 되면 지문이나 제재만 바꾼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나와 있는 패턴 플레이에 여러분들이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겨울방학 때 좀 강조해서 얘기하고 싶은 고전 시간대 고전 시가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고전 문학을 포함해서 학생들이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는 그런 분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고전 시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작품 분석을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고전 시가는 전형성을 가지고 있어요. 전형적인 주제와 흔히 사용되는 시어들의 함축적 의미 이런 것들을 내가 작품 분석 훈련을 하면서 고전 시가나 고전 문학에 대한 어떤 안목을 키워나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화작 한번 볼까요? 자, 화법은 여기 있는 것처럼 듣는 전략과 방법에 대한 과목입니다. 자, 화법과 장문 같은 경우는 유형이 중요해요. 출제되고 있는 유형이 있고 그 유형에 따라서 풀이에 대한 전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각 문제 출제 유형에 따라서 문제를 푸는 방법을 배우고 적용하는 훈련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언어와 매체를 볼까요? 언어 매체는 일단 문법이죠. 문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매체론이 있는데 문법은 사실 어떤 과목보다 흔히 말해서 이제 개념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개념을 이해하고 개념을 암기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암기해야 될 거는 필수적으로 암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암기가 안 된 상태는 당연히 응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접근이 좀 중요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많이 출제되고 있는 내용들이 뭔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 삼아 한번 보시고 나중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선택하게 되면 해나갈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본 거는 뭐냐면 수능에 있어서 국어 과목이 세부적으로 뭐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봤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겨울방학 때 모든 걸 다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뭐 겨울방학 때 내신뿐만 아니라 수능을 실력을 국어 문제를 풀었을 때 거의 만점에 가까운 실력을 하루아침에 만들기는 힘들죠. 그래서 겨울방학 때 국어 영역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추천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너무 욕심을 내기보다는 내가 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독서를 볼까요? 독서는 매일매일 꾸준히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 이게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영어도 마찬가지거든요. 영어도 내가 독해를 하고 단어를 외우고 정리하는 요 과정들이 그러니까 아침, 점심, 저녁 먹는 것처럼 어, 영어 공부에서 영어 단어랑 내가 영어 문제 풀고 정리하는 것처럼 국어도 그렇게 해 나가야 되고 그게 이제 핵심적으로 필요한 게 독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쌤이 조언을 주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읽기를 즐겨야 됩니다. 네, 짜증을 내면 안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과학 지문이나 기술 지문 같이 좀 어려운 게 있다라고 짜증나 읽기 싫어. 이런 마인드를 여러분들 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출제자와 소통하면서 되게 궁금하지 않아요? 출제자가 어디다가 정답을 숨겨놨을까?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내가 정답을 파악하려고 할까? 이런 것들을 보문을 찾아내는 과정에 대해서 기쁨을 느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마인드가 세팅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시간적인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제 수능 모의고사를 뭐 고2 때도 볼 거고 고3 때도 보겠지만 고3 때 가게 되면 시간이 다 부족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긴장된 상황에서 시험장처럼의 그런 텐션이 올라오진 않겠지만은 어느 정도 텐션을 만들기 위해서는 초시계를 활용해서 8분에서 10분 정도 한 세트를 꾸준히 풀어나가는 그런 훈련을 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하루에 3-4씩 일정한 시간에 규칙적으로 학습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아침 공부 시작할 때 수능 수능 국어 독서 관련해서 한 3-4세트를 풀겠다. 그리고 리뷰는 저녁 때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내가 하루 일과에 있어서 국어 시간을 어떻게 배정하는지를 바뀌지 않고 좀 여러분들 파악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리고 틀린 문항은 해설을 안 보고 스스로 왜 틀렸는지 그리고 정답이 왜 정답인지를 스스로 납득할 수 있는 근거 달기 훈련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요거는 이제 선생님이 이전에 수능 공부할 때도 많이 활용했던 건데요. 내가 틀렸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틀린 문제가 그대로 똑같이 수능에 나오지는 않죠. 하지만 내가 접근했던 사고 과정, 그 다음에 내가 그 사고 과정 속에서 오류가 생긴 거잖아요. 그 오류를 문제집에 표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17번 문항이 틀렸다라고 하게 되면 17번 문항에 있어서는 세부 정보를 연결하는 것들을 내가 판단한 놓친 게 있다. 그 놓친 게 뭔지 간단하게 나만 알아볼 수 있게 정리를 해놓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거는 리뷰를 했죠. 틀린 문제들을. 그리고 저는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일주일 단위로 문제집에 그 틀린 문제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틀린 문제집들을 복습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복습이 뭐냐 하면 넘겨서 보는 거죠. 내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내가 이때 일주일 전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실수를 했구나. 앞으로 이런 사고 과정 점검을 되게 잘해야지. 세부 정보 연결하는 걸 좀 더 꼼꼼하게 해야지. 이 어휘는 내가 좀 더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지. 이런 어떤 주체적인 학습, 그리고 상호 피드백되는 학습이 되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듭니다. 독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매일 꾸준히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그 시스템을 실천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학을 한번 볼게요. 우리가 독서와 문학이 공통 과목이기도 하고 문학이 이제 대부분 이제 2학년 과목에서 메인으로 내신에서도 중요하니까 문학이 이제 현대 음문, 산문, 고전 음문, 고전 산문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이거 다 공부하면 다 좋기는 하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우선순위를 두고 만약에 내가 문학을 공부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쌤 생각했을 때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여러 번 반복해야 효과가 있는 고전 음문을 이번 겨울방학 때 좀 집중적으로 학습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내가 문학을 공부한다고 하더라도 얘네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이런 것도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또 하나 추천드린 거는 문학과 관련해서는 시간적 여유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문제집에 나오는 소설의 일부 같은 게 있잖아요. 우리가 뭐 난소곰이나 뭐 이런 걸 봤어요. 그러면은 그 일부분만 있잖아요. 그거를 겨울 방학이니까 할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몇 권이라도 좋으니까 소설 같으면은 전문을 한번 읽어보는 것도 되게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수능 문학을 공부를 하면서 핵심적으로 시험에 나오는 문제 유형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 유형에 따라서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스킬들은 계속 이제 학교 선생님이든 뭐 EBS든 이런 걸 통해서 공부를 해 나가겠지만은 문학적인 해석력에 대한 내 나름대로의 그런 뭐라고 그러죠? 향상된 실력 이런 것들은 전문을 통해서 내가 느껴보는 이런 것들도 굉장히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책을 다 읽을 수는 없지만은 중요하고 흥미가 있는 책들 중심으로 해서 전문을 겨울방학 때 꼭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기회는 이제 겨울방학 때만 가능하죠. 우리가 이제
계약하게 되면 중간고사, 기말고사 계속 돌아오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게 뭐냐면 1학년 1학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게 되면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시험을 봤잖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국어 성적이 잘 나온 친구들이 있고 좀 부족한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왜 성적이 안 나왔는지를 이번 기회에 좀 곰곰이 분석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성적표를 보고 스스로 이제 철저하게 뭐가 문제가 있었을까 그냥 대충 얘기하지 말고 공부를 열심히 안 했어. 학원 다녔는데 학원에서 찍어준 문제가 안 나왔어. 그게 아니라 내가 비슷한 상황이 또 닥칠 수 있거든요. 성적이 안 나왔다라고 하면 왜 안 나왔는지 그런 어떤 전반적인 분석을 해보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국어 같은 경우에는 학원, 인강, 과외 이런 것도 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한 건 학교 선생님의 수업이죠. 당연하죠. 뭐 당연한 얘기인데 그래서 수업 시간에 선생님 말씀하시는 걸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필기하고 그거를 이해해서 필요한 게 있다라고 하면 철저하게 반복해서 암기하는 그런 것들을 해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통 이제 친구들이 이렇게 이제 선생님들께서 수업 시간에 해주시는 것들을 잘 정리를 하고 내신,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대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어떤 과정을 거쳐서 시험 대비를 하게 되냐면 일반론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보통은 이렇게 접근을 한다라고 하는 건데 일단 선생님께서 필기해 주신 걸 중심으로 해서 첫 번째 이제 교과서를 정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습서를 활용하여 교과서 내용을 심화 학습을 합니다. 학습 활동 이런 걸 중요하게 보고요. 세 번째, 내신 평가 문제집을 풉니다. 그리고 틀린 문제집은 교과서나 자습서로 다시 공부를 합니다. 네 번째는 우리 학교 기출 문제를 구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기출 문제를 풀어보고요. 교과서가 동일한 다른 학교 뭐 시험 문제 아니면은 예상 문제 이런 것들을 풀어보고 정리를 하는 거죠. 한 이렇게 5단계로 거쳐서 내신 시험을 대부분 준비를 많이 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은 몇 단계를 하고 1학년 때 시험을 봤는지 그런 반성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선생님께서 수업 시간에 강조하는 내용 정리가 됐느냐. 그 0단계죠. 그래서 0단계도 안 되고 시험을 봤냐. 1단계 교과서를 내가 몇 번 보고 시험을 봤냐. 그게 심화학습을 했느냐. 뭐 자습서나 아니면은 선생님께서 뭐 주신 자료를 가지고 심화학습을 했느냐. 문제풀이를 통해서 좀 적응력을 길렀느냐. 이런 것들이 내가 몇 단계를 거쳐서 공부를 했는지를 좀 점검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신 성적이 최상위권에 있는 친구들은 보통 이 흐름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4단계, 5단계가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내가 문제에 대한 적응력을 가지는 게 좋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학기에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는 국어 같은 경우에 어떤 전략을 가질지 과거에 내가 시험을 봤던 그런 경험을 가지고 반성을 해보고 방향 설정을 해 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국어는 저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그 시스템 하에 내가 놓여서 나는 그 시스템 하에서 규칙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걸 만드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뭐 학원을 다니기도 하고 뭐 인강을 듣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여러분도 알겠지만은 국어 공부 같은 경우에 학원을 다녀야 된다, 인강을 반드시 들어야 된다, 과외를 해야 된다. 그거는 전부 다 수단에 불과한 거죠. 내가 스스로 공부를 학원, 인강을 듣건 학원을 다니건 그건 수단이고 내가 국어 공부를 어떻게 하는 게 효율적인지에 대해서 그것도 이제 여러분 스스로가 좀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학원만 다닌다고 성적이 안 오르는 거는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은 이제 기본적으로 EBS를 활용해서 나만의 시스템 만들기 이런 것들을 좀 강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선생님이 EBS에 있는 몇 가지 강좌를 추천을 해드리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선생님 저는 뭐 EBS 말고 이투스나 뭐 메가스터디 이런데 뭐 선생님들 강좌를 들으려고 하는데 꼭 EBS를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하게 되는데 상관없어요. 선생님들한테 배울 수 있는 것들은 굉장히 다양하고 열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강좌를 선택하는 거 그건 중요한 게 아니지만 선생님은 EBS 중심으로 일단 좀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할 겁니다. EBS에 보니까 단기 특강이라고 있어요. 국어 독서 고의 개념 미리 보기 강좌가 있더라고요. 굉장히 이제 강좌가 이제 컴팩트하게 어떻게 보게 되면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독서에서 중요한 게 아까 선생님 말씀드린 것처럼 글에 담긴 정보 파악하는 거, 뭐 서술상의 특징, 내용 추론, 그다음 적용하고 비판 평가, 어휘, 그다음에 이제 영역별로도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 강좌 같은 경우에는
되게 좀 짧게 끝나면서도 우리 수능 독서에 있어서 그 중요하게 글을 어떻게 읽어야 될지에 대한 것들을 좀 잘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EBS에서 나와 있는 것들을 활용해서 접근해 보면은 굉장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개념 몰아보기 강좌도 있더라고요. 개념 몰아보기.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는 얘네들이라고 하면 안 되구나. 이 강좌는 기본적으로 수능 문학이나 내신 국어에 있어서 중요한 수능 국어가 아니라 수능 국어나 내신 국어에 있어서 중요한 개념만 압축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알겠지만은 서정갈래, 서사갈래에서의 개념, 고전문학, 엄매, 독서, 화작, 그래서 화작, 독서까지 각각의 개념들만 빠르게 어떻게 보게 되면 리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전체를 아우르기에는 좋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고2 개념 미리 보기. 이것도 이제 단기 특강 시리즈인데, 여기서 이제 문학 파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유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시 유형, 소설 유형. 이게 뭐냐면 시험에 출제되는 수능 문학에 출제되는 시험 문제 유형이에요. 그래서 그 유형별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에 대한 걸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문학 커리는 이렇게 많이 짜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기회가 되면 고전문학 한번 해보자 이거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고전문학도 올림푸스 시리즈가 있어요. 그래서 올림푸스가 요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떻게 보게 되면은 강좌 분량은 좀 많아요. 강좌 분량은 많지만은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활용해서 하나하나 문학 작품을 해석하는 그런 역량들을 길러나가기는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강좌 50강 굉장히 많기는 하네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내신도 중요하지만은 수능 국어까지 봐야 되기 때문에 수능 국어 고득점을 위한 조언을 하고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수능은 지식의 싸움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배경 지식이 문제를 풀어 나가는데 도움이 되는 건 맞아요. 근데 내신과 비교했을 때는 암기된 지식, 단순 암기된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암기된 지식 아니면은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죠. 그 흔히 말해서 이제 수능적 사고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능적 사고를 길러 나가는 게 되게 중요한데 주어진 지문과 문제에 담긴 정보를 효과적으로 사고하고 파악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게 되면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단순한 지식에 대한 테스트가 아니구나라고 하는 거. 어떤 문제가 나오든지 간에 내가 그동안에 닦은 역량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쌤님은 이게 되게 중요하다 생각해요. 수능은 반복된다. 우리가 기출문제를 푸는 이유는 뭐냐면은 사실 수능 그건 패턴 플레이예요. 나오기로 하는 문제 유형들이 그냥 그대로 다 나와요. 흔히 말해서 뭐 신유형이라고 해서 그게 뭐 많이 나오지도 않고 신유형도 기존 유형을 어느 정도 약간 변형한 어떤 그런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오기로 하는 문제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시에서는 어떤 문제 유형이 있으면 그게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뭐 화작에서는 나오는 유형들이 다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게 되면 나오는 유형에 대한 훈련이에요, 훈련. 어떻게 보면 엄밀하게 말하면 학습이 아니라 훈련이다. 그 훈련을 체화해내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자 훈련을 해야 되는데 훈련을 할 때는 결국에 있어서는 이게 객관식이잖아요. 그래서 지문의 내용을 내가 파악하고 선지라고 하죠. 그래서 문제 분석을 훈련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교수님들이 문제를 만들 때그 정답률이라고 하는 것들을 고려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력적인 오답을 당연히 만들어놔야지 흔히 말해서 애들 표현하면 애들 낚는 거죠. 여러분들 표현하면 낚이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측면에 있어서 낚이는지 낚이지 않는지에 대한 지문을 통해서 선지 분석하는 훈련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국어가 파트가 나눠졌잖아요. 그래서 문학이랑 비문학이랑 화작이랑 엄매가 있으니까 국어의 개별 영역에서 요구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학습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5번 강조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개념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문에서 찾아낼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뭐냐면 개념의 적용이죠. 우리가 국어도 꼭 외워야 될 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문법 요소나 어휘의 쓰임, 문학 이론, 표현 기법 이런 것들은 꼭 외워야 될 게 있어요. 외워야 될 게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외워야 되는 것들을 내가 외웠어요. 그럼 중요한 거는 내가 시험장 가서 맞출 수 있을지 못 맞출지는 응용하고 적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배운 개념들을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내가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는지, 자,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쌤이 이제 모두의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게 수능 국어에 있어서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독해력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뭐 수능 연계가 뭐 50%가 된다, 70%가 된다, 이런 걸 다 떠나서 내가 어떤 문제가 나오든지 간에 출제자가 의도한 걸 내가 파악해서 이해하고 독해해서 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사항들이 중요하다. 수능은 본질적으로 독해력의 싸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능 독서 비문학을 통해서 이 독해력을 길러놓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문학이든 비문학이든 근본적으로 독해력을 잘 향상할 수 있도록 이번 겨울방학 때 잘 준비를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이 여러 가지 나름 준비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던진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잘 한번 들어보고 수용할 게 있거나 반영할 게 있다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 겨울방학 국어 공부 방법론에 적용해서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국어 공부 방법론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